애쓰지 않고 꾸미지 않아도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비밀. 인간관계에서의 홀로서기. 언젠가 100여 명의 직원을 둔 탄탄한 IT 중소기업의 CEO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경력직 매니저를 뽑는 문제로 고민이 깊었는데 후보자들의 경력 사항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 삶에 대한 가치관 등 다양한 자질을 두고 심사숙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사뭇 의아해서 제가 물었죠. 지금까지 직원들을 뽑아온 숱한 경험이 있고 회사에서는 무엇보다 일하는 능력이 중요할 텐데 왜 능력만 검증하지 않고 다방면에 자질을 두고 골치 아픈 고민을 하느냐고요. 그때 그가 대답하더군요. 라라, 사람을 뽑는다는 건 정말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그의 능력만 오는 게 아니라 그의 과거와 그의 세계가 함께 오기 때문이에요. 순간 그 말이 제 머리를 퉁 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몸과 마음을, 이성과 감성을, 과거와 현재를 함부로 나누어 판단할 수 없죠. 과거의 아픈 기억은 현재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또 몸이 아프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인간은 때로는 이성적으론 하지 말아야 할 선택지를 고르는 매우 비합리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을 두고 그의 능력만 쏙 빼내어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요? 그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절절히 체득해 왔던 것입니다. 그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절절히 체득해 왔던 것입니다. 회사는 일을 위해 성인들이 모인 공간입니다. 또 역할과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 자와 따르는 자가 나뉘어 있는 위계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갈등할 일도 마음 상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목표를 공유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 함께 달려가면 그뿐이니까요. 이렇게만 보면 사람을 뽑는 문제도 매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부족한 기능을 채워줄 사람만 찾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직장 생활이 정말 그렇게 돌아가고 있나요? 회사에 필요한 역할을 해주고 적절한 보상만 받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나고 비참해지고 우울해지다가 사표를 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비교와 평가, 비난과 무시가 난무하는 곳, 나의 정의와 너의 옳음이 끝없이 전투를 벌이는 곳, 그곳이 바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합리성, 효율성, 이성에 의해 돌아가는 공간인 회사에서마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갈등을 다룰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어하는 마음에 집중하지 않고는 아무리 이성과 논리로 무장한 듯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비단 직장 생활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료, 친구,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 감정이 고조되는 바람에 대화가 거꾸로 흘러간 적은 없었나요? 이때는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자기 관점을 설명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감정이 건드려진 상대는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 이야기를 하든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그는 상처받은 자기 마음이 하는 소리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테니까요. 그때 필요한 건 상대의 마음이 하는 말을 들으려는 경청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건너뛰고는 온전한 해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교환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뢰와 염려라는 기반 위에 관계를 쌓아나가고 싶어 합니다. 상대에게 좋은 사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힘들 때 내 얘기를 들어줄 한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 문제를 다룰 때 마음으로, 진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나는 너에게 A를 줄 테니 너는 B를 다오 하는 자세는 갈등을 해결하는 현명한 방식이 아닙니다. 저와 당신 사이에 펜이 있다고 쳐봅시다. 당신은 제 가까이에 놓인 그 펜이 필요합니다. 이때 당신은 제게 요청하겠죠? 라라, 그 펜 좀 줄래요? 그럼 저도 네, 여기 있어요 하며 편안하게 건넬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펜처럼 간단한 물건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중요한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거나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에 일을 대신 처리해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면요.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겠죠. 어떻게 하면 승낙을 얻어낼 수 있을까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것입니다. 내 필요를 위해 다른 사람의 수고로움을 요청해야 할 때 사람은 누구나 심적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가 수락한다면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그가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느낌이 들어서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거절한다면 뭔가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기분이 들겠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부탁을 해올 때도 부담스럽기는 똑같습니다. 그 부탁을 들어줄 경우 내 몸이 힘든 대신 그의 인정을 얻겠지만 거절할 경우 그의 실망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탁과 거절은 누구에게나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희생당할 것 같은 억울함 등이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루기 힘든 감정이 느껴질 때 사람들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보다 재빨리 습관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살아오면서 경험한 상처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에밀리는 부탁을 하는 것도 부탁을 받는 것도 매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부탁은 곧 민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부탁을 해오면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이 비록 냉소와 무력감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그래도 섣불리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는 아픔보다는 낫다고 느낍니다. 에밀리는 왜 이런 심리적 습관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려서 부모의 잦은 싸움과 엄마의 가출, 아버지의 폭력을 경험했던 에밀리는 공포와 두려움을 다루기 위해서 세상엔 나 혼자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생각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믿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뿐 누구에게도 함부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부탁을 해오면 에밀리는 저희를 의심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저러는 의도가 뭘까? 잘못하다간 이용당할지도 몰라. 하지만 위의 과정은 에밀리조차도 의식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팀장님이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회의 시간을 잡으시더라고요. 팀장 정도면 회의 자료는 미리 공유해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팀원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뭐가 잘 안 풀리는지 자꾸만 저한테 이것저것 묻더군요. 3년 차가 되었으면 그 정도는 스스로 해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에밀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제가 맡은 일 정도는 가뿐히 해내야 정상이라고 습관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본인도 그 기준에 들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요. 하지만 동료들과의 관계는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서로 도움을 요청하고 돕는 것이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기본의 문턱이 너무 높은 에밀리를 동료들이 피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에밀리처럼 부탁은 민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도움을 주고 받아야 생존이 가능한 생명체라는 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둘째는 사람들이 꼭 이기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득이 없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기꺼이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부탁은 가장 인간적인 행동이자 서로를 성장시키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제대로 된 부탁은 진정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상대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정한 욕구를 파악하는데 꽤 애를 먹습니다. 그 욕구는 자신의 연약한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 배려받고 싶다. 소속감을 느끼고 싶다. 치유되고 싶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싶다. 우리의 내면에는 이런 욕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이것을 내보였다가 거절당하면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실제로 크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아픔은 오래 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진정한 욕구를 그대로 내보였다가 거절당할 것을 대비해 다양한 방어막을 구축합니다. 원하는 바를 먼저 요청하지 않고 상대가 당연히 그 일을 해주기를 기다립니다. 만약 알아서 해주지 않으면 상대를 비난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뻔뻔하기는. 때론 날선 비교도 합니다. 지난번 매니저는 안 그랬는데 너무 눈치가 없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어막은 합리화입니다. 잘못은 알아서 하지 않는 당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제대로 못하니 내가 싫어하는 건 당연하지. 이것들은 두려움, 부담감, 불안감 앞에서 자동으로 작동되는 각자의 심리적인 습관입니다. 에밀리의 경우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 한다는 태도였고요. 사실 에밀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외려 따뜻한 돌봄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차갑게 내쳐진 경험 때문에 에밀리는 돌봄과 안전에 대한 욕구 위에 세상과 사람에 대한 불신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동료들을 평가하고 비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돌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행동할수록 진정한 욕구와는 멀어졌고 이것이야말로 에밀리가 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결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원할 수밖에 없고 타인에게 기대어 살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앞서 부탁을 인간적인 행위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탁은 우리 모두의 가장 약하면서도 인간적인 면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만약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다면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필요한 것을 제대로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나에게 숨은 진정한 욕구는 무엇인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반응하는 심리적인 습관에 일시정지 버튼부터 눌러야 합니다. 불안, 두려움이 자극받는 순간 감정에 휩쓸려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루기 힘들어하는 감정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그 안에 숨어있는 진정한 욕구는 무엇인지 스스로 파악해야 합니다. 관계에서 홀로서기란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내겠다며 울타리를 높게 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진짜 욕구를 찾아내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입니다. 나와 타인에 대해 열린 태도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부러지지 않아요. 어려움이 닥쳐도 솔직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돕고 도우면서 말이죠. 자신의 약점을 편안하게 대하고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원하는 바를 부탁하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일이 적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대할 때도 숨은 의도를 추측할 필요가 없으니 부담감이 적습니다. 굳이 애쓰고 꾸미지 않는데도 호의를 베풀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인간적인 면을 솔직히 드러낼 때 나타나는 놀라운 관계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에밀리의 경우를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팀장이 자료 공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 시간을 잡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밀리는 팀장이라면서 회의 준비도 제대로 안 하다니 능력이 없군 하고 속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혼자서 낑낑 마련합니다. 또 생각하죠. 역시 인생은 혼자야. 내 어려움을 받아줄 사람은 없어. 에밀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흘러간 걸까요? 팀장은 회의 시간을 잡자고 했는데 그에 대해 에밀리는 회의 자료가 없는데 라는 데 생각이 미쳤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즉 그녀는 내가 회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갑자기 무력감과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날선 마음은 팀장을 비난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인생은 혼자야 라는 자신의 심리적인 습관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밀리의 진짜 욕구는 무엇일까요? 에밀리는 쉬고 싶었습니다. 모든 걸 책임지고 해내야 한다고 여기니 마음은 늘상 지치고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함부로 쉬어선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인생은 원래 고통스러운 것이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예민한 마음을 건드리면 속으로 본물 쏟아내듯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부탁하지는 못했죠. 속된 말로 욕하면서 일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상황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합니다. 팀장이 회의를 하자고 했다는 사실에만 집중해 보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회의를 하자니 역시 팀장은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군. 이것은 에밀리의 심리적인 습관이 왜곡한 판단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이어지지 않게끔 팀장의 말 자체만 관찰합니다. 그러고 나서 감정을 느껴봅니다. 불안, 무력감, 피곤함이 느껴지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진정한 욕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쉰다고 해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어. 나는 충분히 쉴 자격이 있고, 그래도 사람들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바라볼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 에밀리는 팀장에게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일의 적절한 분배, 회의 시간 미루기 등 팀장이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대안들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괜히 팀장을 미워할 일도 없고 억울하게 일하는 버릇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팀장 역시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게 될 것이고요. 당신도 에밀리처럼 의도치 않게 튀어나온 공격적인 말투, 상대를 향한 뾰족한 비난, 나만 희생한다는 억울함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지도 못한 채 괜히 관계만 망치고 나서 후회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내가 이 상황에서 정말 원하는 것은 뭘까 하고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욕구 충족을 가로막는 심리적인 습관에 제동을 거세요. 그 과정은 관찰, 욕구의 탐색, 요청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상황을 관찰하고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습관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진정한 욕구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부탁은 쉬워지고 부드러워지죠. 이것은 상대방의 요청을 들어주는 입장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 기분 나쁜 비난을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그에겐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다고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어설픈 방식을 택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말을 제대로 벗어놓지 않았다고 배우자가 양말도 아무데나 놓고 정말 더러워 죽겠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기분이 나빠져서 그러는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라고 대꾸하면 문제는 악화하고 관계는 망가집니다. 이때는 습관적인 판단과 비난으로 흐를 게 아니라 현재 상황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합니다.
양말을 빨래통이 아닌 화장실 옆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좋습니다. 양말을 화장실 옆에 둔 것을 보고 더럽다고 생각했구나. 이 한마디만으로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더럽다는 것은 상대의 판단일 뿐임을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관찰로 돌아오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더럽다고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 하고 묻는 순간 상대는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고 자신의 감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청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청이란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고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몸짓으로, 어조로, 말투로 당신의 말을 정확히 듣고 있다고 표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만약 대화 도중에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거나 상대와 문제를 판단하고 있다면 이미 딴 생각이 끼어든 것입니다. 경청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우선 말하는 사람이 대화의 과정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상황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면서 둘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이때 피어난 믿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는 두려운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진정한 욕구에 다가갈 용기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그는 공격적인 말투와 행동을 멈추고 비로소 제대로 부탁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욕구에 기반해서 부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다지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요청하는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상대가 거절해도 내가 싫어서, 네가 못돼서 라기보다는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아서 혹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괜한 미움과 원망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죠.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온 서투른 모습일 뿐입니다. 서로의 진정한 욕구를 내보이고 존중받을 때 우리는 부탁과 거절을 부드럽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언제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보면 굳이 해결책이 없어도 문제가 해소되니까요. 미국의 사상가 랄프 wal도 에머스는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쉬운 일이다. 혼자의 세계에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사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진정 위대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 독립된 개체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 대부분이 사실 인간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는 나의 욕구와 너의 욕구를 원만하게 조절하면서 서로 마음을 해치지 않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마음을 잘 알고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며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앞서 인간은 누구나 몸과 마음, 이성과 감성, 과거와 현재 이야기를 지닌 복잡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의 세계와도 같죠. 그렇기에 자신의 존재를 존중받고 사람들과 의미 있는 교류를 할 때 기쁨과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라지만 사실은 그러한 중에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무언가 필요할 때는 스스럼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때 인간은 존재 본연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